우리 첫 시간인데 간단하게 제가 세법 오리엔테이션 조금 하고요. 그리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칠판을 좀 보실게요. 세금 소개해 드리면서 세법에 대한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제가 이제 과정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거까지 이렇게 좀 섞어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납세 의무자예요. 우리나라 이제 헌법에요. 세금을 지금 부과할 수 있는 주체를 딱 둘한테만 인정을 해요. 그게 대한민국 정부고요. 국가가 이제 부과권을 행사하는 세금을 우리가 이제 국세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지방세가 있습니다. 그게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헌법에서는 국가하고 지자체한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는데, 그들에게 아무 필요하다고 아무 때나 걷지 말고 법률에 의해서 세금을 걷어라. 지금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법률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이게 우리가 납세의무자예요. 이게 납세의무자인데, 지금 대한민국 법 체계에서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첫 번째는 자연인이에요. 개인이라 할게요, 그냥.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태어나면 특별한 법률 행위 없이 그냥 인격이 부여되는 그들이 첫 번째 납세의무자고요. 두 번째는 법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법률 행위를 통해서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죠. 그 법률 행위는 법인 설립 등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법인 설립 등기를 통해서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죠. 이게. 그리고 세 번째는 자연인은 아니고요. 법인 설립 등기가 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걸 우리 세법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단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단체. 그러니까 단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동창회일 수도 있고요. 뭐 상가자치위원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문중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단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개인, 법인, 단체예요. 이게. 그런데 이들이 경제 활동을 우리가 하는데 이렇게 재산 가치가 늘어나요. 재산 가치가 늘어나는 건 화폐 가치로 우리가 측정을 해갖고 변환을 시킬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재산 가치가 늘어났을 때 첫 번째 세금을 부과하는 게요, 이걸 소득으로 봐서 과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으로 봐서 과세하는 건데,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개인이다, 소득세라는 타이틀로 대한민국이 세금을 부과합니다. 현재 소득세는 개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대한민국 세금의 이름인데, 얘가 6%부터 42%의 세율을 적용을 받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높은 세율을 적용받죠. 이게.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거는 국세고요. 우리가 다루지는 않지만 이 국세의 10% 정도를 또 지자체에 줘요. 그걸 이제 개인지방소득세다. 그렇게도 얘기하죠. 이게. 그러니까 걔는 0.6%에서 4.2% 정도 되는 거죠. 그럼 내가 42% 적용받으면 실제로는 얼마 내는 겁니까? 지방세까지 고려를 하면? 예, 이건 뭐 47%, 거의 50%에 가깝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4대 보험 들어가죠? 국민연금 4.5% 띄고 뭐 건강보험 들어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요, 뭐 어마어마한 부담금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런데 어쨌든 개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 소득세고요. 그 다음에 법인이에요. 이제 법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의 이름은 현재 법인세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법인세는 10%부터 25% 세율을 지금 적용을 받아요. 이게 소득세보다는 한결 낮죠. 이게 가볍죠. 자, 아마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회사고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큰 회사인데, 삼성전자는 올해 이제 3월달에 법인세를 내봐야 알겠지만 지금 뭐 밖에서 예측하는 거는 한 4조 5천억에서 5조 정도 낼 거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세금 내는 것만. 이게 이제. 근데 어쨌든 개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이름 소득세, 법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이름이 우리가 이제 법인세다.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는 단체세라는 명칭으로 과세하는 세금은 없어요. 그렇다면 단체가 돈을 벌면 세금이 없냐? 그건 말이 안 되죠. 왜? 그럼 누가 법인 설립 등기하고 가게를 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단체로 사업을 운영하지. 그래서 단체는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얘가 개인 성격에 가까우면 소득세 납세무자로 끌고 가요. 단체세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법인 성격에 가까우면 법인세 납세무자로 끌고 갑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어쨌든 과세하는 패턴으로 끌고 가요. 그런데 두 번째는 얘가 이렇게 재산 가치가 늘어났는데요. 이게 그냥 생긴 거예요. 무상 이전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재산 가치가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일을 해갖고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그럼 내 재산이 늘어났죠? 두 번째는 아버지가 고향에 돌아가시기 전에 고향에 있는 땅을 저한테 증여해 주신대요. 뭐 상가는 형님 주시고 이렇게 한대요. 그럼 저는 땅을 받았으니까 없던 땅이 생긴 거니까 재산이 늘어났죠. 그렇죠? 그리고 장모님이 사무실 내실 때 뭐 꿔주신 돈이 있는데 자네 지금 안 갚아도 되네. 제가 갚을 돈이 있었는데 그러면 갚아야 될 돈을 안 갚아도 되니까 저는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한 거죠. 그렇죠? 이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내 재산이 늘어난 경우예요. 이게 그래서 통장에 돈이 들어오거나 자산이 없던 자산이 생기거나 있던 빚이 줄거나 없어지거나 이걸 그런데 법인세는 그 세 가지를 다 소득으로 봐요. 그걸 순자산 증가설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공부하시면 그게 이제 그런데 다 이걸로 때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개인은 그렇게 때리지 않고요. 개인은 이제 소득 원천설이라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원천별로 따로 때리고 통장에 돈 들어오는 건 여기로 때려요. 소득세로. 그리고 나서 이제 공짜로 받은 건 일로 끌고 와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처럼 살아계시면서 저한테 땅을 공짜로 줬다. 그럼 증여세를 때려요. 제가 세금은 담세력이 있는 자가 납세무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를 보는 건 저죠. 아버지가 저한테 땅을 주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중자가 납세금을 지는 거예요. 수중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을 뜻해요. 아버지를 뜻하는 용어는 증여자고 증여한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수중자가 내는데 그러면 얘보다 세율이 높냐? 높습니다. 증여세는 현재 최고 세율이 50%예요. 이게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셨다 그러면 상속세를 내요. 걔도 증여세랑 세율이 같은데 살아계시면서 주는 거랑 돌아가시면서 주는 거랑 그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세율이 다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둘이 똑같이 10%부터 50%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게 만약에 개인이라면 이게요 상속세고요. 이건 사망을 계기로 상속인들이 물려받은 재산이 일정 가액이 넘어갈 때 그럴 때 내는 세금이에요. 많이 내실 것 같으세요? 적게 낼 것 같으세요? 대한민국 우리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국세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요. 상속세요. 예, 2%도 안 돼요. 2%도 안 됩니다. 이게 만약에 아버지가 지금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고 이제 아버지만 좀 계신데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만약에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다 상속세 안 냅니다. 왜냐면 부부간에는 재산을 공동으로 증식한 기여도가 인정이 돼요. 그래서 재산을 좀 골고루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세법이 정책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증여세 있죠? 이 부부간에는 10년에 6억까지 세금이 없어요. 그게 이제 증여공제라고 하는 건데 10년에 6억까지요. 그러면 우리가 평균 수명이 지금 이제 한 90 정도 이제 갈 텐데 지금 한 82세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부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은 보통 40에서 40년 정도? 길면 50년? 10년에 6억? 40년 24억? 50년이 30억? 벌기나 하라는 거예요. 벌기나. 세금이 없어요. 뭔 증여세가 있습니까? 애들 줄 때 세금 있는 거야. 애들 줄 때. 이게요. 걔들한테는 이제 5천이나 2천밖에 안 빼주니까. 이게. 그런데 상속세요. 배우자가 있어요. 배우자가 계신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배우자 공제를 최소 5억을 빼줘요. 최대 30억까지 빼줄 수 있어요. 그건 저희들이 세무사들이 만들어줘야 돼요. 플랜 짜가지고. 30억 벌긴 하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부부간에는 재산의 공동 증식의 기여도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높은 공제 금액들을 통해서 세부담을 얻게끔 해요. 그럼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느 정도 돼야 단돈 10,000원이라도 세금을 내냐? 우리가 시세로 얘기하면 한 14억, 13억은 돼야 단돈 10,000원이라도 세금을 냅니다. 상속세요.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저는 상속세 납부무자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부모님 돌아가신다고 다 상속세 내는 거 아니에요. 상속세 내는 사람 복 받은 사람들이. 예. 그거, 숟갈 그거, 입에 그거예요. 물고. 이게요. 아무나 상속세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포 관심 있어 보신 분들 아니에요. 근데 상속세 신고는 시켜야 돼요. 세금을 내는 것 때문에 시키는 게 아니라, 왜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누구 매매계약서 써갖고 상대방한테 돈 받는 게 아니잖아요. 상속세는 앞으로 얘기를 들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잠깐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잠깐 들어보세요. 이게. 근데, 누구한테 매매계약서 써서 돈 받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재산 평가할 때 기준시가로 한다는 얘기예요. 기준시가라고 하는 거는 국가가 이제 전문가들 통해 갖고 기준이 되는 가격을 지자체와 함께 이걸 고시하는 가격이에요. 아파트 같은 거는 이제 공동주택 가격. 그 다음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주택 가격. 그런 가액이에요. 이게 뭐 어제도 인터넷에 떴더만요. 예, 뭐 50 몇 프로밖에 안 되니 어쩌니 뭐 이렇게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걸 지금 우리가 매매계약서 쓰고 거래하는 가격을 처럼 높여가지고 갑자기 가격이 떨어졌는데 기준시가가 그렇게 커버리면 어떻게 해요? 조세장 말도 못할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건데 그 기준시가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시가가 지금 우리가 시세 대비 굉장히 낮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취득가액이 되는 거예요. 자식 입장에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나중에 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정받아갖고 어떻게 해요? 가격을 튀겨놓으면 취득가를 튀겨놓는 거니까 나중에 양도가에서 이 갭을 죽여야죠. 상속세는 어차피 없어요. 물론 이제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죄가 없다는 얘기고요. 이게 그래서 감정평가 받아서 감정평가야 그 뭐 감정사 분들한테 의뢰해갖고 이렇게 잘 해달라면 또 잘 해주시니까 사람 사는 게 또 그렇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 양도할 때 갭을 확 줄여갖고 거기서 이제 절세를 해야죠. 이게 그래서 상속세는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양도소득세 요거 줄이려고 요 소득세 중에 양도소득이 있거든요. 그거 세이브하려고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제가 볼 땐 의무예요. 이건. 자 이제 그런 거고 법인이에요. 이게 10%부터 50%라고 그랬죠? 자 세율이 생각보다 좀 높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거 왜 때릴까요? 개인들한테? 이거 왜 때려요? 상속세 징했어요. 지금 보세요. 제가 지금 소득세인데 1년에 지금 6%만 신고를 해볼게요.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거 하나도 없고요. 맨 땅에서 맨발로 시작했어요. 이게 그런데 지금 제가 맨날 1년에 1000만 원씩 번다고 6%씩 신고했어요. 그렇게 30년 그렇게 40년 이게 근데 애가 셋이에요. 배우자 있고요. 그럼 1000만 원 갖고 5 식구가 먹고 살기가 쉽지? 안 왔겠죠? 근데 제가 죽을 때 애들한테 50억씩 물려줘요. 이거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앞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유추할 수 있나요? 첫 번째, 너 1000만 원 번 거 아니지? 소득이 누락이 있었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두 번째는요. 죽기 전에 로또 같은 거 맞을 수 있죠. 아, 그런 거 아니에요? 미션 소득이 나중에 실현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렇죠? 그걸 여기서 정산하는 거예요. 여기서 네가 드랍시킨 거 있다면 여기서 우리가 발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소득세를 우리가 보완하는 과세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상속세 증여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서는 법인세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는데 상속세 역할을 하고 있는 세금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라고 있어요. 이게 그런 보완과세 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중과세 성격은 있죠. 왜냐하면 그런 게 아니라면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나는 이미 소득세를 내고 남은 자산인데 그 금액이 좀 크다 해서 애들한테 물려줄 때 세금을 애들이 두드려 맞으면 이건 더블과세 역할을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죠. 그렇죠? 근데 어디에다 가치를 두느냐는 건 사람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근데 우리는 일단 보완하는데 더 가치를 두는 나라죠. 그래서 상속세 이런 게 상속세가 없는 나라도 많습니다. 이게 자, 두 번째 법인이에요. 법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요? 자산을 공짜로 받았거나 빚을 탕감받았거나 그런 거는 다 소득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이제 회계적인 용어를 쓰면 자산, 수중, 이익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산을 수증, 증여받아서 공짜로 받아서 생긴 이익 이런 뜻이죠. 이게 채무 면제, 부채를 면제, 탕감받아서 그래서 생긴 이익 그렇게 표현하는데 얘는 법인세라는 거죠. 10%부터 25%죠. 좌우당간
재산 가치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일단 세금을 때리겠다 이거죠. 납세무자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돈을 써요. 이거는 재산이 늘어나는 거지만 이건 재산이 다운되는 거죠. 지출이니까. 그렇죠? 자, 이제 돈 쓴다고 세금 냅니다. 돈 쓴다고 세금 내요. 이 돈 쓴다고 세금을 내는데 첫 번째가 특정 소비예요. 이 특정 소비와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 세금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첫 번째가 개별 소비세입니다. 개별 소비세. 이 개별 소비세는 몇 개 안 되는 것 열거해 놓고요. 요거 소비하시는 분들은 세금 내셔야 됩니다. 라고 국가가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근데 이제 개별 소비세는 뭐 제한만 있는 건 아니고 용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골프장 같은 데 입장하시면 이게 개별 소비세를 내셔야 돼요. 이게 입장 행위가 과세 대상이에요. 여기는 지금 소득이었죠? 여기는 재산이었죠? 아버지가 물려준 거. 그러니까 지금 과세 대상이 소득도 있고 재산도 있고 이런 행위도 있어요. 행위도. 골프장의 입장 행위. 그럼 이제 세율이 12,000원이에요. 이게 개별 소비세가. 이제 거기 좀 교육세 붙고 그런데 어쨌든 고가 사치품에 대해서 또는 외부 불경제를 일으키는 소비에 대해서 그걸 소비하는 사람들이 지금 세금을 부담시키게 하는, 그래서 과세하는 세금. 이게 개별 소비세입니다. 이게. 근데 아반떼는 이게 뭐 카메라가 있네. 그 특정 업체 그냥 강의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아반떼는 고가 사치품인가 아닌가요? 이렇게 하신 분들이 이렇게 하신 분들 계셔. 아반떼를 고가 사치품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걔는 고가 사치품으로 과세 대상으로 끌고 온 게 아니고 매연 일으키고 체증 일으키고 해서 사회적인 코스트를 발생시킨다 해갖고 외부 불경제를 일으킨다 해갖고 지금 과세를 해요. 그게. 근데 개별 소비세가 자동차는 지금 현재 5% 정도 지금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율은 모르셔도 돼요. 요런 게 있다더라. 그런 거고요. 고가 사치품에 대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시계 있죠? 제 거는 고가 사치품 아니에요. 이게 이제 개별 소비세 뚜드러 맞으려면 이게 200만 원이 넘어가야 돼요. 개별 소비세. 그러니까 뭐 70만 원짜리 샀다. 그냥 세금 걱정 안 하고 쓰시면 돼요. 그런 거는. 그 다음에 가방 있죠, 여자분들. 물론 뭐 남자분들도 가방 쓰시는데 남자들은 뭐 가방보다는 뭐 다른 거에 더 관심이 있으니까. 여자분들 가방, 뭐 샤넬백이든 에르메스든 요거 200 넘어가면 개별 소비세 부과됩니다. 그래서 제가 와이프 가방을 개별 소비세 때문에 못 사줘요. 못 사줍니다. 네가 로비를 해서 청와대 청원을 해갖고 요새 게시판 많이 쓰던데 그거 면세를 빼달라고 해라. 그럼 내가 사줄게. 뭐 이게 가구 있죠? 가구 요거 이게 고가 가구면 과세가 되는데요. 이게 개죠 이거? 한 개? 500만 원 넘어가면 과세예요. 근데 이런 건 500이 안 되겠죠? 그런 과세가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개당 500, 조당 800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이제 고가 사치품에 대해서 과세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개별 소비세예요. 그런 거 기억 그냥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흘려버리시면 돼요. 이거는 자 그리고요 주세요. 이게 뭔가요? 술주자 쓰는 거예요. 그쵸? 이게 주세입니다. 소비세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주세는 뭐 차등세율, 비례세율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뭐 좋아하시는, 흔히 드시는 그런 술들은 대부분 72%입니다. 주세율이. 그러니까 소주가 72%고요. 맥주가 72%고 위스키 이런 게 72%입니다. 막걸리만 조금 전통주라고 해갖고 조금 낮아요. 그래서 막걸리 값이 조금 저렴합니다. 이게 소주는 그 뭐 있어요 그거. 그렇잖아요. 그 물에다가 조금 타가지고 그 증류해갖고 파는 거니까 이게 근데 세율이 72%라 그게 천몇백 원 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교통에너지 환경세요. 이렇게 교통에너지 환경세 이렇게 하죠. 얘는 우리가 기름 있죠, 휘발유 이런 거 그런 거에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특정 소비세인데 과세 대상이 몇 개 안 되게 열거되어 있는 세금이에요. 근데 일반 소비세가 있어요. 일반 소비세는 뭐냐면 특정한 과세 대상을 몇 개 열거해 놓고 과세하는 방법을 쓰는 특정 소비세가 아니라 다 때릴 거야 원칙적으로. 그런데 몇 개만 빼줄게. 이런 방식으로 쓰는 과세 방식을 쓰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부가가치세예요. 이게 부가가치세입니다. 이게. 그런데 소비세라는 이름을 넣지는 않고요. 여기는 이제 부가가치, 덧된 가치에 대한 세금이다. 그건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 세율도 좀 필요하니까 이건 좀 소개해드리고 하죠. 얘가 세율이 10%예요. 10%. 그런데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소비세는 과세 순서가 있습니다. 소비세 과세 순서가 있는데, 자, 물건 놓은 거 아니라고 할게요. 물건 놓으면 소비세가 관세가 먼저 때리거든요. 이게. 그런데 물건 놓은 거 아니라고 치면 국내 물건이라면 얘가 1순위로 먼저 때려요. 그리고요, 얘를 2순위로 때립니다. 얘를 2순위로 때려요. 그러면 우리가 맥주 하나 갖고 해볼게요. 500원짜리요. 자, 이천 공장에서, 이천에 있는 맥주 공장에서 500원짜리 맥주 하나 튀어나와요. 공장에서. 그걸 반출이라고 표현해요. 반출. 그러면 72% 납세무가 성립합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500원에 72%면 얼마입니까? 네? 계산기 쓰시면 이거 암산하지 마세요. 절대로. 네. 250, 57이 35, 360원이죠. 그런데 얘는 별도 세율이 72%가 있다고 했었죠? 그런 걸 독립세라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나온 세금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기생해갖고 발라가는 세금들을 서택스라 그래요. 그런 서택스가 대표적인 게 교육세예요. 그런 서택스가. 근데 주세에는 서택스가 30%로 교육세가 붙어요. 교육세가 30% 붙는다고요. 그러면 아까 우리 주세 얼마였어요? 300. 그럼 360원에 30%를 교육세로. 그런 걸 서택스로 한다고요. 주세는 독립세인데. 그럼 360원에 30%면 108원이죠. 자, 그러면 아까 500원이었죠? 860원이죠? 968원이죠? 거기다가 부가세 10% 때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부가세 10% 때리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96.8원이 붙죠? 그럼 1000원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죠. 거기에 이제 건강기능기금 좀 붙어요. 그렇게 해갖고 1000몇백 원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500원짜리. 근데 그 원가겠어요? 그 맥주 판매 가격이겠어요? 회사에서 나온 가격이? 그들의 매가죠. 아, 그들은 그 원가는 그 200~300원밖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걸 1000몇백 원 주고 사먹는 거라고요. 세금이 60%, 7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세금들을 일부 학자들은 뭐라고도 불표현하느냐? 신텍스라 그래요. 죄악세랍니다. 죄악세. 술 먹는 게 뭐 이렇게 죄를 짓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부분들은 기름도 마찬가지. 교통을 환경을 더럽히고 교통 체증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OECD 국가가 다 50% 이상의 세금이에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부가가치세는 최후의 과세하는 소비세예요. 그러니까 아까 개별 소비세가 샤넬 가방이 두드러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관세까지 두드러 맞겠죠? 관세 맞고 개별 소비세 맞고 교육세 맞고 부가세 또 두드러 맞는 거예요. 이게 가장 마지막에 과세하는 소비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독립세가 있고 서택스가 있다고 그랬어요. 서택스라는 건 뭐라고요? 다른 세금 금액이 정해지면, 세율에 의해서 정해지면 그 금액의 일정 금액을 떼가는 거예요. 100만 원 정해지면 30%로 정해져 있다, 교육세가. 그럼 30만 원이고, 10만 원이면 3만 원이고, 30만 원이면 그냥 9만 원이고, 기생하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서택스다.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는데, 이렇게 세금을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가보죠. 자, 이제 독립세, 서택스 얘기 좀 했고, 지금 보세요. 납세 의무자죠. 그쵸? 그런데 지금 소득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요 상속 증여세에 대한 부분인데, 얘네들은 우리가 직접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직접세라는 뜻이 뭐냐면, 세금을 부담하는 자를 담세자라 그럽니다. 우리 세법용어로. 근데 세금을 국가기관에 내야 될 의무가 있는 자는 납세 의무자라 그래요. 근데 직접세는 납세 의무자하고 담세자가 같은 거, 요걸 우리가 직접세라 그래요. 자, 홍길동 씨가 돈을 1년에 막 100억씩 벌어요. 그러니까 제가 도와드리는 분들 가운데 가장 많은 분은 몇백억 버신 분도 있었어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이게 개인인데, 이게 자, 뭐 공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모금으로만 뛰시는 분인데, 이게. 근데 그 사람들은 마진율이 높죠. 그렇죠? 마진율이라고 좀 그런가요? 어쨌든 이게. 근데 그럼 자기가 소득세 납세 의무자하고 자기 돈으로 내야죠. 삼성전자 어떻게 해요? 뭐 법인세를 뭐 1조를 내든 뭐 100만 원을 내든, 삼성전자가 법인세 납세 의무자하고 삼성전자 법인 통장에서 돈을 내야죠.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직접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으로 오죠? 돈 쓰는 데 있죠? 소비세는 간접세라 그래요. 간접세라 그럽니다. 간접세는 납세 의무자하고 담세자가 다른 겁니다. 납세 의무자하고 담세자가 다르다는 얘기는 얘가 국가기관에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담세자는 따로 있죠. 그러니까 얘는 담세자한테 받아갖고 낸다는 거예요. 지 돈 내는 게 아니라. 그런 걸 간접세라 그래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부가세 몇 프로라고요, 세율? 10%죠. 그러면 이게 식당 주인이고 제가 손님이에요. 그럼 제가 소비했죠. 그럼 제가 10% 주는 거예요, 밥값에. 10,000원짜리면 11,000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담세자죠, 1,000원. 그쵸? 그런데 식당 주인이 납세무자라고요. 식당 주인이 납세무자예요. 부가가치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 건. 이게 그래서 지금 입구 쪽은 직접세고요. 입구 쪽은. 그 다음에 출구 쪽은 이렇게 간접세예요. 이게 주세 마찬가지예요. 이거 결국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담세? 그 사시는 분이. 그렇죠? 그런데 주류회사가 일단 세금을 먼저 낼 수도 있어요. 왜? 공장문 튀어나가면 세금 내게 하거든요. 일정 기간 묶어가지고. 이게.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간접세, 직접세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있어요. 세금을 내는 방식. 자, 우리가 스마트폰 요금 갖고 할게요. 요새는 다 폰들 쓰시니까. 자, 이동통신사가 고지서 보내고 본인이 확인하시고 그냥 넘어가십니까? 아니면 본인이 신고서를 꾸며가지고 이동통신사한테 보내주면서 그리고 카드든 계좌이체든 어떤 다른 방법으로 돈을 납부하고 계십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죠. 세금도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후자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동통신은 지금 전자의 방법이죠. 근데 세금은 다 지금 애지가 남은 후자의 방법을 쓰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신고서를 꾸며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요? 납세무자가. 이게 그래서 네가 번 건 더 잘 알지 않냐? 네가 식당 팔면 밥 팔면서 매출세를 하는데 이따가 이제 부가가치세죠. 받은 건 네가 더 잘 알지 않느냐? 일단 네가 내라 이게. 그러니까 신고서를 꾸며서 내는 거야. 신고서를 꾸며서 내는 거. 근데 법인세든 소득세든 부가가치세든 요걸 다 신고서를 꾸며서 내게끔 합니다. 이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고납부 방식에 대해서 언제까지 신고하고 낼 거 있는 분은 언제까지 납부하세요. 이게 다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안 해요. 이걸 안 해요. 신고 자체를 안 했다고요. 그러면 이제 과세관청이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과세관청이 개입을 하는데 이렇게 가죠. 안 해요. 그러면 이제 결정권을 행사한다 그래요. 당신 왜 신고하라고 법에 정해놨는데 신고를 안 했어? 당신 보니까 20억이더만. 거기에 이제 가산세 얹어가지고 이제 국가가 결정해서 고지서를 보내는 거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써요. 두 번째는 했는데 적게 한 거예요. 20억을 해야 되는데 5억만 한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15억을 늘려야죠. 그걸 경정권을 행사한다 그래요. 그걸 경정권을 행사한다 그래요. 뭐라고요? 경정권. 이게 한자로 다시경자, 고칠경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정을 해요. 그럼 역시 가산세 얹어갖고 고지하겠죠. 경정을 통해서는 어떻게 걷겠어요? 고지서를 날려갖고 걷겠죠. 고지징수 패턴을 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용어를 조금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해선 고지할 것이다. 스마트폰 요금처럼. 이게 근데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여기는. 일단은 스마트폰 요금처럼 하는 게 아니라 납세무자들이 신고서를 꾸며서 내고 그런데 그들이 안 내거나 적게 하면 과세관청이 개입을 하는데 결정권, 경정권, 그리고 고지서 날리는 이런 방식으로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가산세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경우는? 가산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가산세는 늦게 하면, 늦게 내면 늦게 할수록 가산세 부담이 크게 돼 있습니다. 지금 뭐 구체적인 걸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이게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세금 신고를 못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아니 안 한 게 아니라 못 할 수도 있나 없나요?
제가 신고하기 전에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지금 암 진단받고 지금 수술하게 생겼어요. 그거 완전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뭐 세금 뭐 중요하다고 그거 앉아갖고 세금 신고하고 있어요. 이게 그럴 수 있나 없나요? 있어요. 지금 제가 해외 나가갖고 지금 들어올 상황이 아니에요. 그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세금 자체를 지금 막 할 상황이 아니에요. 들어가서 낼 거예요. 탈세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고 이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 사정이 있어서 못한 건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법이 정한 신고 기한에 한번 신고를 못했는데 그냥 결정권만 행사해갖고 납세무자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앉아갖고 가산세만 두드려 맞고 아유 오늘은 또 얼마 늘었네 가산세가 오늘은 또 얼마가 는 거야 아니 좀 빨리 좀 결정해갖고 좀 굳이 하지 좀 아이 세무서 전략해 담당자 왜 그러세요 좀 빨리 좀 이게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결정 정정권에 대응하는 납세무자의 권한이 있어요. 세법상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신고를 안 했어요. 신고를 안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럼 과세관청이 뭐예요? 결정권을 행사하죠. 결정하기 전까지, 쉽게 얘기하면 걸리기 전까지 납세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기한 후 신고 제도라 그래요. 뭐 보세 부담은 줄일 수 없지만 가산세 부담은 줄일 수 있어요. 이걸 일찍 하면 할수록. 자, 무신고자가 이용하는 제도는 뭐라고 해요? 기한 후 신고. 자, 그런데 이제 과소신고한 자가 이용하는 제도예요. 과소신고한 자가 이용하는 제도. 자, 옛날에 20억을 냈어야 되는데 10억만 낸 거예요. 근데 제가 찜찜해서 못 살겠어요. 이게 그러면 이번에 세금을 옛날에 더 깼으니까 더 낼게요죠. 요런 더 낼게요 신고를 수정신고라 그래요. 자, 옛날에 안 했는데 지금이라도 할게요. 그게 기한 후 신고고 옛날에 했는데 적게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반성문 쓰면서 조금 더 낼 테니까 가산세 얹어가지고 받아주세요. 그게 수정신고예요. 그런데 과대신고입니다. 100만 원만 내면 됐는데 1000만 원이나 했어요. 100만 원만 하면 됐는데 1000만 원 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달라고 해야죠. 그쵸? 요구해달라는 요청일 뿐이에요. 경정 청구라 그래요. 해주세요. 그리고 빨리 900만 원 돌려주세요. 자, 경정 청구라 그럽니다. 자, 무신고자가 이용하는 제도 뭐라고요? 더 낼게요. 돌려주세요. 이런 표현 씁니다. 이게 다 국세기본법에 있는데 우리가 이 기본과정에 국세기본법을 다루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일종의 OT 할 때 용어들을 몇 개 잡아드리고 하는 거야. 이게 자, 그래서 지금 결정, 경정이란 용어, 신고, 납부라는 용어, 그 다음에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경정, 청구라는 용어.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원천징수라는 제도가 있고요. 자, 원천징수라는 제도가 있고요. 거래징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원천징수라는 제도가 있고 거래징수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과세관청이요. 지금 사회적인 비용을 지금 어떻게 하면 더 적게 들겠느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세무공무원을 더 뽑는 게 사회적인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냐 덜 들어가는 거냐, 민간을 이용하는 게 사회적인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냐 덜 들어가는 거냐 이런 건데 이게 민간을 이용해 갖고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예요. 쉽게 얘기하면 과세관청이 좀 편하게 먹으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그런데 원천징수라는 건 뭐냐면 돈을 주면서 세금을 떼게 하는 거야. 돈을 주면서 세금을 떼게 해요. 그리고 그 뗀 세금을 국가에 내게 하는 제도. 이게 원천징수 제도예요. 자, 알파예요. 알파예요. 홍길동이가 여기 뭐 팀장님이에요. 과장님입니다. 그럼 월급 줄 때 세금 떼고 주라는 거야. 근로소득 줄 때. 그리고 알파가 먹는 게 아니고 입마에 포켓 하는 게 아니고 그 돈을 국가기관에 넣어달라는 겁니다. 이게 그걸 원천징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알파도 돈 쓸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돈 주면서 세금 띈 원천징수 세액을 알파가 자기 거래처 외상대금 지급하고 이런 엉뚱한 데 월세 주고 이런 데 엉뚱한 데 쓰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국가기관이 또 실행이 해야지 알파랑. 그러니까 다음 달 10일까지 내게 해요. 이달에 원천징수한 건 2월 10일까지 내게 한다고요. 칼로는 갖고 오게. 엉뚱한 데 못 쓰게. 근데 맞춰볼 시간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원천징수 이행상신고서 꾸미고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오늘 원천징수 했다고 내일까지 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달달이 다음 달 10일까지 쏘게 한다고요. 자, 그런데
얘는 뭐냐면 이제 돈 받을 때, 자, 이걸 제가 팔아요. 2,000원이에요. 그럼 부가세 부담하면 이거 고가사치품입니까? 아닙니까? 고가사치품 아니니까 개별 소비세 과세가 안 돼요. 이거 술인가요? 아닌가요? 물이죠? 소주 아니에요, 이거. 주세 없어요. 이거 교통에너지 환경세도 없겠죠? 그럼 부가세만 맞는 거예요. 그렇죠? 부가세만 맞는데 2,000원 받는 게 아니라 2,200원을 받는 거예요. 부가세까지. 얘는 돈 받을 때 세금까지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00원만 인마이 포켓하고 200원은 국가기관에 넣어주는 겁니다. 얘는 돈 줄 때 세금을 떼게 하고 뗀 세금을 국가에 내게 하는 건데 얘는 돈 받을 때 세금까지 받게 하고 그 받은 세금을 국가에 내게 하는 제도예요. 이게 자, 얘는 소득세, 법인세. 자, 아이파가 신한은행에서 이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신한은행이 이자 줄 때 원천징수하고 줘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자, 여기에요. 이건 부가가치세예요. 부가가치세. 이건 소득세, 법인세고요. 이게 자, 그러면 원천징수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돈 주면서 세금을 떼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납세무자는 아니고 원천징수 의무자라 그래요. A 이렇게 해보자. 무슨 뜻이에요? 원천에서 징수 법적으로 너 의무가 있어. 근데 무슨 법에 있었겠어요?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홍길동은 납세무자인 거예요. 홍길동은 납세무자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자가 1억이라 해볼게요. 근데 우리 아까 소득세 세율은 몇 프로라 그랬어요? 6%부터 42%. 그건 납세무자가 신고할 때, 신고납부 신고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지 원천징수 의무자가 적용하는 세율은 아니에요. 원천징수 의무자가 돈 줄 때 떼는 세율을 원천징수 세율이라고 해요. 근데 그 원천징수 세율은 현재 이자는 14%가 돼 있어요. 여기 은행이라고 치고. 그러면 1억 원에 14%면 얼마입니까? 1,400만 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1,400만 원 이걸 떼요. 그죠? 그리고 요걸 우리 국가기관에 국세청에 납부하는 거죠. 근데 언제까지 납부한다고요? 원천세는? 다음 달 10일까지 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홍길동은 통장에 얼마 꽂혔어요? 1,400 끼고 받았으니까. 지방세는 없는 세상입니다. 지방세는 없는 세상. 원래는 15.4% 떼야죠. 여기 10% 또 1.4% 떼야 되니까. 근데 지방세 없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중앙정부만 있어요. 예. 자, 그럼 통장 얼마 들어왔어요? 8,600. 그런데 세금 신고할 땐 1억으로 신고하는 거야. 세금 신고할 때는 1억으로 신고합니다. 6%부터 42% 적용하는 거죠. 신고할 때. 그럼 1억 몇 번 세금 두드러 맞아요? 2번 두드러 맞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5월 달에 소득세 신고할 때 이걸 기납부세액으로 빼주는 거예요. 기납부세액으로. 직접세예요? 간접세예요? 아, 지금 소득세 직접세예요? 간접세예요? 직접세요. 원천징수 제도를 이용한다 해서 간접세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얘가 지 이름으로 내는 게 아니라 이거 홍길동 거 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가 결국 이제 이 1억 원에 대한 여기 1,400이라고요. 여기다가 세율을 적용하고 어쩌고 해갖고 기납부세액 1,400만 원 하고 남은 돈을 내니까 결국 얘가 납세무자면서 담세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방식이 원천징수. 그 다음에 자, 거래징수예요. 거래징수는 얘가 A라는 사업자예요. 아까 뭐 식당, 뭐 이런데, 아까 그 생수가게, 뭐 이런데요. A라는 사업자건데, 여기에 홍길동이가 있어요. 여기 식당인데, 여기서 식사를 하셨어요. 10,000원 상당의. 그럼 누가 소비했습니까? 홍길동. 소비세를 내야 돼요. 그 이름은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은 10%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얼마를 드려야 돼요?
이걸 거래징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부가가치세를 1,000원까지 해서 11,000원을 내는 거라고요. 11,000원. 그러면 얼마를 내야 돼요? 국가기관에 1,000원을 납부하는 거예요. 1,000원을 납부하는 거. 자, 부가세 납세무자는 A라는 사업자입니까? 홍길동입니까? 예, 납세무자라는 거죠. 근데 A라는 사업자 직원분이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원천징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달달이 어떻게 해요? 원천징수세액 다음 달 10일까지 내는데 또 이것도 달달이 다음 달 10일까지 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국 떠나야지. 못해 먹겠네.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석 달 단위로 내게끔 해줘요. 뭐 정확한 얘기는 이제 수업을 하면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1년씩 기다리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엉뚱한 데 쓸까봐. 이거 석 달 단위로 내는데 이거 1,000원 없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분? 있죠? 그래서 세금 대출 받아서 많이 냅니다. 실제로 본인이 엉뚱한 데 쓰고 뭐 엉뚱한 데라고 하긴 좀 그렇고 다른 곳에 쓰시고 이게 세금 대출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렇게 끌고 가고 이분이 감세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간접세금 맞죠? 그렇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끌고 가는데 몇 가지 용어들을 쭉 말씀을 좀 드렸는데 뭐 이거 말고도 소개드릴 말씀은 많지만 자, 요런 정도 우리 보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보세요. 지금 기본 우리 과정에서는 제일 먼저 제가 진행하는 게 항상 부가가치세요. 얘를 1순위로 진행합니다. 이게 그리고요 2순위로 진행하는 게 요거예요. 소득세입니다. 소득세. 그리고 기본 과정에서는 좀 힘들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이후에 진행하는 게 법인세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가를 먼저 하고 소득을 하고 법인세를 하는 이유는 이 법인세는 어떤 베이스가 좀 깔려 계셔야 이걸 이해할 수 있냐면 회계 지식이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계의 기장, 그로 인한 당기순이 그걸 바탕으로 조정 이런 방식을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적인 마인드가 갖춰지시기 전에 법인세를 공부하면 대부분 분들이 다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마인드가 갖춰진 뒤에 나중에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 그거는 계획 세울 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부가가치세부터 우리가 진행이 되는데 그럼 여기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잠깐 좀 쉴게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국세인가요? 지방세인가요? 부가가치세 다 국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그렇죠? 저는 지방세 안 다룬다고. 그렇죠? 국세죠. 그죠? 그 다음에 직접세인가요? 간접세인가요? 간접세죠. 원천징수 패턴을 이용하나요? 거래징수 패턴을 이용하나요? 거래징수 패턴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소비세인가요? 소득세제인가요? 소비세제죠. 소비에다가 지금 소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소비. 그죠? 그런데 특정 소비세인가요? 일반 소비세인가요? 일반 소비세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지금 소득이에요. 홍길동이에요. 홍길동이는 결혼했나요? 안 했나요? 홍길동 결혼했다고 확인 나오나요? 그 동해번쩍 서해번쩍 그럼 뭐 배우자 굉장히 힘드셨겠네. 에? 결혼했다는 제가 알기로는 결혼 안 한 걸로 아는데 어쨌든 안 한 걸로 가정하겠습니다. 이게 뭐 확인되지 않는 것 같고 얘기해봐 소용없으니까. 자, 그러면 흥부예요. 흥부는 자제분이 좀 많은가요? 작은가요? 자, 똑같이 둘이 4천만 원 벌어요. 현대판 홍길동, 현대판 흥부가 있다고요. 자제분이 14명이에요. 초등학생 6. 아니, 뭐, 우리 뭐예요? U+인가요? 뭐 자꾸 이거 카메라 업체들 얘기해서 그렇긴데, 그 뭐 어디, 충청도 어딘가에 뭐 10 몇 명 해갖고, 그런 집 아직도 있더만요. 이게 아주 다복하신 그런 데들. 자, 홍길동도 4천 벌고, 흥부도 4천. 자, 같아요? 달라요? 수익금액? 같죠?
같은 세율 때리는 게 과연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죠? 아니, 같은 돈을 벌었으면 같이 때려야지 합리적이지. 공평합니까? 아니죠. 왜? 1인당 최저 생계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요즘처럼 추우면 가스 좀 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일러. 기름 보일러 쓰든 안 되면 연탄이라도. 그렇죠? 그럼 1인당 생계비가 있을 거예요. 1인당 육류 소비량이 있을 거고 1인당 전기 소비량이 있을 거고 수도 소비량이 있을 거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흥부는 흥부하고 배우자하고 자제분까지 해서 한 10명 돼요. 그러면 그거 1인당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150이거든요. 그걸 이제 기본공제라고 하는데 그걸 150을 탁탁탁탁탁탁 때려줘요. 홍길동이는 150만 빼주면 되죠. 자, 본인 것만.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서 담세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서 세율을 적용해요. 어느 게 더 사회적으로 끌고 가는 게 좀 낫겠습니까? 그냥 똑같은 4천이니까 똑같은 세율을 때리는 게 낫겠어요? 그들의 인적 사정을 감안해서 노부모 모시고 살면 약간 많이 들어갈 거니까 거기다 좀 고려해서 좀 빼드리고 또 식구 가운데 아기가 있거나 장애인이 있거나 뭐 이렇게 교육비가 가군 거 있거나 그럼 또 빼주고 번 돈에서 썼을 거 아니에요. 그거 빼고 나서 남은 돈만 가지고 담세력을 측정하는 방식하고요. 후자라는 겁니다. 이게 그런 걸 인세라 그래요. 이쪽은 다 인세예요. 아니 법인세도 인세인가? 인세입니다. 삼성전자는 규모가 있나요? 없나요? 삼성전자는 규모가 있죠. 삼성전자 기업가치가 얼마 정도 되실 것 같으세요? 주가가 요새 좀 빠져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삼성전자 기업가치가 최근에 400조 찍고 잠깐 내려왔어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320조 정도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 기업가치가 400조. 물론 지금은 좀 빠졌겠죠. 주가 요새 좀 밀렸으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회사예요. 이게 근데 이제 중소기업이에요. 아이파. 세금 낼라 그래요. 돈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이파. 없죠? 그럼 이제 나눠서 내는 제도를 분납이라 그래요. 근데 아이파는 벌어서라도 내래요. 2달을 줘요. 3월달에 법인세 신고할 때 찔끔 내고 벌어서라도 2달 뒤에 조금 나머지 내고 반절 정도. 근데 삼성전자는 한 달만 주는 거예요. 분납을. 왜? 닌 돈 있으니까. 그게 인적 사정을 감안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쪽은 다 인세예요. 이것도 인세예요. 인세. 인세. 자, 일로 가. 자, 하이마트 가갖고 이번에 제가 공기청정기 하나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식구가 몇 명이냐고 물어봅니까? 노부모 모시고 사는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해요? 부가세 내기 싫으면 안 사면 그만이지. 안 사면 그만인 거 아니에요? 그쵸? 사람 인적 사항을 감안할 필요가 없죠. 근데 본인이 샀다는 건 뭐예요? 세금 부담한 능력이 있나 보다. 그냥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노부모 모시고 사고 애가 어리고 이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샀다는 게 중요한 거죠. 썼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물세라 그래요. 이쪽은 다 물세예요. 이쪽은 다 물세입니다. 이게 그러면 세금 안 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등세율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 제가 1년에 1,000만 원 법니다. 1,000만 원 버는데요. 텔레비전 좀 큰 거 보고 싶어요. 우리 집 거실 벽만한 거. 1,000만 원이래요. 나 1,000만 원 버는데. 1년 더 일했어요. 부가세 내야 되니까. 100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전 1년에 100억을 벌어요. 그 똑같은 텔레비전 삽니다. 1,000만 원이에요. 그럼 얼마만 내면 돼요? 똑같이? 100만 원 내면 돼요. 그럼 저소득자인 또 다른 저는 불평불만 할 필요가 없어요. 안 사면 그만이었어요. 안 사면 안 냈죠? 아까 그 100만 원. 샀다는 것 자체가 담세력이 있다고 역으로 해석해버려요. 이게. 그래서 얘는 차등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논리예요, 이게. 쌀은 어떻게 합니까? 쌀은 어떻게 해요? 안 먹으면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나오죠? 그런 걸 면세로 규정 두는 거예요. 그게 일반 소비세예요. 다 때릴 거야? 근데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하면 몇 가만 열고 해놓고 빼줄게. 그게 면세예요. 그게 면세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는 물세인데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 안 쓰고 살 수는 없잖아. 정책적으로 도와줘야지. 그런 건 면세, 세부담을 면제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용어 하나 더 잡아드릴게요. 이쪽에서는 과세권을 포기할 때 쓰는 용어가 비과세예요. 뭐라고요? 비과세,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쪽에서는 과세권을 포기할 때 쓰는 용어가 면세예요. 세부담을 면제시켜줄게. 그렇게 씁니다. 이게 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부가가치는 물세인가요?
인세인가요? 물세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소개를 조금 해 드렸는데, 이게 기본적인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 또 소개를 조금 해 드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하나 더 지금 소개를 조금 해 드릴 게 뭐냐면 168페이지 잠깐 와보세요. 자, 168페이지 잠깐 와보세요. 지금 현행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주요 특징 해가지고 표가 하나 있죠? 자, 우리 특정 소비세인가요? 일반 소비세인가요? 일반 소비세고요. 양가로 2번 모르겠고, 양가로 3번 소비형이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모르겠고, 자, 양가로 5번이에요. 직접세요? 간접세요? 간접세죠. 양가로 6번입니다. 인세인가요? 물세인가요? 물세죠. 그 다음에 양가로 7번은 잠깐 쉬었다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양가로 8번은 뭐예요? 면세 제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부담을 면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런 거는 지극히 예외적으로 열거된 것에 대해서만 세부담을 좀 덜어주는 게 있다. 좀 그렇게 보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몇 개 더 붙인다면 신고납부 세목인 거고요. 그런 거죠. 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건데, 이제 잠깐 쉬셨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좀 필요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